그러면 이번에는 그 해외 시장을 좀 보면은요. 네. 이 스몰캡 같은 경우 그 미국의 나스닥하고 또 중소형주로 그 갑자기 제가 그 러셀 지수 예. 러셀 지수 보니까 이번에 반등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느리던데 네. 이게 어느 나라나 이 중소형주나 이 스몰캡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우가 어떻게 보면 텍트, 그러니까 언택트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텍트 위주로 좀 많이 올라서 사실 나스닥보다는 이제 다우 지수가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라왔고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다우 지수가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천슬라라고 하죠.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결국엔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섹터로 좀 많이 움직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소형주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겠죠. 저희가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뭐 심플하게 최근 있었던 일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이제 5G 관련된 해외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와 하고서 한 5% 정도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2%밖에 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5G에서 관련된 납품을 하는 KMW나 아니면 기타 종목들이 그날 뭐 5에서 10% 정도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시장에서 해석할 때 중소형주가 모멘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큰 시가총액을 가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메모리랑 아니면 스마트폰 이것보다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동성이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일반 종목에 비해서 같은 아이디어로 샀을 때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를 때 중소형주가 항상 시장 대비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에 대한 열풍이 엄청났잖아요. 네네. 한국 투자자들의. 네네. 근데 테슬라가 사실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시가총액은 대기업이고 이제 뭐 저도 사실은 2016년도에 전기차를 공부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오너인 그 누구죠? 갑자기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앨런 머스크 자서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진짜 항상 꿈을 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올라갈 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이게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실적은 물론 작년 대비는 좋아졌습니다만 어떤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건 시장이 좋을 때는 원래 사람들이 꿈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그 여의도에서는 뭐 PDR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PER, 뭐 PBR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북밸류, 뭐 어닝 밸류 뭐 이렇게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PDR은 뭐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고 해서 누가 더 꿈이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반영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들이 이제 상반기 때 굉장히 멀티플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정말 꿈을 크게 가진 이런 매출 규모는 작지만 네. 이렇게 테슬라처럼 시총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도 사실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심플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는 해외 쪽에서 업무를 좀 하다가 해외 관련된 비즈니스 업무를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 분석은 2011년도부터 투자와 분석은 이쪽에 왔는데 제가 이제 주니어로 처음 했을 때 가장 먼저 간 회사가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소프트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중공업보다는 뭐 소프트한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제가 NC 소프트나 뭐 그때 네이버 이런 것들 탐방을 갔었는데 제가 사실 위에 시니어한테 좀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롯데케미칼하고 뭐 현대중공업 같이 이런 회사들은 매니저로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런 회사는 탐방을 안 가고 소프트한 기업들을 많이 보냐라고 했는데 그게 불과 2011년도, 12년도니까요. 지금 따져보시면은 불과 10년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근데 한 2015, 3년, 4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름 바뀌었죠. 한국조선해양으로. 뭐 조선주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친구들도 뭐 물어보고 뭐 아니면 일반 투자분도 물어보고 하시는데 지금은 조선주가 어떠냐 어떻게 보냐. 조선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굉장히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보시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현대차도 어느 정도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가치가 지금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결국에는 시가총액의 상승을 좀 나타내는 건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시장이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좀 좋았을 텐데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그런 시가총액, 그러니까 약간 ROE가 떨어지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빼서 결국에는 ROE가 높은 비즈니스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몰캡 가운데서 이제 보석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스몰캡은 뭐라 그럴까 변동성도 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의 영향력, 이 매수 매도세에 따른 어떤 가격 변동성이 제일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 비전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안전적이라는 스몰캡이라고 하시면은 없어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 앤 리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판단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 여의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던 점은 저도 학생 때는 사실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업계에 들어와서부터 주식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은 인풋이 들어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시간 투여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엄청 세졌죠. 네.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뭐 그냥 막무가내식 투자보다는 지금 굉장히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20대 기준으로 회전율이 연초 대비해서 뭐 한 2,700%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100만 원 가지고 2,700만 원을 매매하셨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끊어서 매매하시더라도 그게 수익이 난다면 그게 본인한테 맞는 투자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제가 선호하는 기법은 일단 스몰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탐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운 기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업 탐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 탐방을 많이 가는 특히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보시면은 뭐 제목에 발로 뛰겠소 뭐 이런데 제가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된 이후로 왜 자꾸 발로 뛰어야 되냐, 머리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몸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조사 분석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종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있게 커버리지를 하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뭐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을 쓰는 종목들이 뭐 7, 8개 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종목들을 또 제가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실 업데이트만 하다 끝날 정도로 종목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럼 컨센서스가 얼마니까 이걸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로직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LG화학이다 그러면은 뭐 화학 애널리스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라는 게 결국에는 평균치를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치를 내는 건데 중소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여러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한 조사 분석 연구원이 좋다고 해서 쓰면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잘못 추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오류의 함정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다. 조사 분석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주식 게시판에 이제 가끔 투자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 보면 뭐 적정 주가나 이제 목표 주가라고 하죠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영향이 왜 맨날 바이만 있냐 홀드랑 왜 셀은 없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비중 중에 셀을 리포트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회사의 조사 분석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그러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가 되게 심플한 방법인데 제가 뭐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좀 심플한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주식을 샀는데 뭔가 주식이 계속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사 분석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조사 분석 자료가 끊겼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내용을 안 좋다라고 대형주는 써봤자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거든요. 물론 임팩트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로직으로 좋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좋았을 때 안 좋게 쓰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뭐 전화가 불통 나거든요. 이제 가진 주주분들부터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형주는 그 두 가지 컨센서스의 오류의 함정,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리포트가 안 좋다고 팩트 있게 자신 있게 쓸 가능성이 없다.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좀 많이 녹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를 내면은 막 사람들이 무조건 사야 되냐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내용이 약간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노골적으로 셀이 아니라 네네네. 그 좀 안 좋으면 안 네네네. 좋은 어떤 이유를 네네. 넣으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커틀법 기법이라고 하는데 많이 그렇게 실제로 하고 계시죠. 뭐 거래처에 직원이 갔는데 뭐 어디 뭐가 좋다더라, 어디 뭐가 굉장히 회사가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그 기법이 그렇게 확률이 낮은 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듣고 사니까 안 좋다 이거보다는 현재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에 일을 하신다는데 어느 업체가 지금 굉장히 쇼티지, 그러니까 물량이 쇼티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시는 투자 기법은 사실 이미 워렌 버핏이 다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법이 굳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제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리포트가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저는 사실은 제가 쓰는 회사들이 저는 남이 많이 쓰면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희소성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 컨센서스가 모여있는 중소형주를 하면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1년에 쓰는 종목들이 거의 60종목이 넘게 씁니다. 이제 그 중에 물론 좋은 종목들은 세미나나 어떤 이러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조사 분석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굳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썼다고 다 오르진 않습니다만 제가 봤던 회사들 중에서 이제 뭐 위닉스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뭐 10,000원, 12,000원인데 회사를 갔는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위닉스 같은 거 봤더니 리포트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탐방,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에 쓰는 사실 메인 리포트보다 저는 사실 기업 탐방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탐방에 가장 최신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는 자료들을 참고하실 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리포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굳이 소외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가 실적이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기 회사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주가가 안 될 뿐이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주가를 판단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석 자료를 써야 되는데 그 회사 분들은 보통 3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투자자분들이 신규 종목이라고 신규 아이디어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다 이래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즈니스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주가가 선반영됐다가 이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기고 있을 때 그런 업체들을 제가 탐방을 좀 많이 가봅니다. 근데 가면은 확실히 바로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뭐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YMC 같은 회사들도 사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가 굉장히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5월 달에 뭐 이거 뭐 고백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5월 달에 말씀드렸다가 회사에서 공식. 제가 이제 뭐 자료 쓰고 그다음에 제가 5월달에 괜찮을 거라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LCD 이설이 진행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삼성그룹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전부 다 캔슬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의 변화되는 시점을 거의 1년 반 이상을 제가 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애널리스트가 딱 한 번 탐방 리포트 쓰고 뭐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오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애널리스트별로 좀 성향이 좀 어떤 분들은 모멘텀이 있을 때만 쓰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저는 좀 다작을 많이 해서 탐방 브리프 이런 것들 좀 많이 쓰는 이유는 좀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드리고 이거에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도 요즘에는 그 스마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스몰캡 가운데서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톱다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네네. 톱다운으로 거시경제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섹터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버텀업으로 아래에서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 스몰캡에 투자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이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추천하실 만한 방식? 일단 그거는 두 개 다 당연히 믹스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냥 요거를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과거에 펀드의 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이미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펀드 시장이 뭐 했다고 공무원연금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만 알더라도 그냥 주식 투자하기 사실 쉬웠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히트 레이쇼가 굉장히 개인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제 동학개미 뭐 이런 운동을 말씀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개인들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네이버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옛날처럼 그 어떤 뭐 기관 투자자 일반도로 시장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뭐 펀드 매니저 10년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제가 사실은 애널리스트로 이제 업종을 전환한 게 사실은 힘든 이제 과거에 보던 이제 기관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바텀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바텀업 종목들이 좀 잘 가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펀드가 인플로우 될 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왜 보시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 시장이 힘든 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로 인플로우가 오면 결국에 바텀업 종목들이 잘 안 갑니다. 예, 그러면은 펀드에서 아웃플로우가 나올 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를 주식 빼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매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팔아야 된다. 예,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마른 장기 투자를 저는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제가 펀드 매니저 A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아웃플로우가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계속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바텀업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뭐 YMC나 해머러 푸드 서비스나 바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업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지금 수익을 바로바로 내고 장이 꺾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뭐 키워드 투자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5G,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정책 뭐 뉴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키워드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탑다운적인 내용이 과거에는 5대5였다면 지금은 약간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한 7대3 정도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로 이제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도 뭐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미팅을 뭐 4-5개씩 하니까 사실 이메일이나 이런 그 뉴스를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이제 구글에 알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뉴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키워드를 뉴딜을 쳐놓으시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폴더블, 뉴딜, 뭐 OLED, LCD, 이설, 뭐 제가 관심 키워드를 다 넣어놓으면 이메일로 매일매일 그거에 대한 시장 트렌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거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매일매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을 어떻게 탑다운적으로 읽어내고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 스몰캡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중소형주, 그 러셀 지수에 포함되는 뭐 그런 주식들. 네. 이런 것 가운데서 혹시 뭐 눈여겨보신 곳이 있나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 내에서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해외 스몰캡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밝히면은 약간 컴플라이언스상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해외 스몰캡을 좀 더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새 그 니콜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주가 뭐 GM하고 손잡았다 해가지고 확 뭐 몇십 프로, 40% 이상 네네. 뛰기도 하고 네네. 또 다음 날 또 바로 무슨 사기성이다 배터리가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스몰캡 중소형주들도 어떤 변동성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숏 리포트를 작성한 리서치 펌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미국 시장을 아시는 것처럼 상한 폭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주가가 40% 반영됐다가 바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이제 수소 관련주랑 이제 니콜라랑 비교했을 때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약간 니콜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저는 사실은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동성 장세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내 분석을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뭐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애널리스트가 해외 기업들을 쓸 때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그 IR이나 아니면 뭐 부사장이나 임원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어떤 실적의 방향성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말씀을 좀 자료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이메일을 몇 번 보내봤지만 그 해외 담당자들이 이제 이메일 답변이 안 와요. 예, 그냥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공시와 뉴스를 보고 그냥 작성을 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배송이 많아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띠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저는 1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트럭에 대해서 뭐 제가 2017년도에 그 일본의 수소 엑스포를 갔다 와서 쓴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자막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사실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퓨어셀이라는 게 그냥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스택과 그다음 BOP 주변 장치들을 갖다가 끼면 되는 거라서 이게 완전하게 사기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요. 왜냐면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업체들도 그 수소 트럭을 하겠다고 한 게 2017년도부터 많이 나와서 저희가 상장 주식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진 거지, 뭐 누구나 다 이 스택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스택을 글로벌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룹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스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BOP 같은 이제 주변 장치도 공기순환 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이 이제 뭐 삼성모터스나 이런 업체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택 관련주나 아니면은 BOP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좀 뭐 단기에 좀 오르긴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저희 글로벌로 수소가 1위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좀 스마트해지신 게 아닌가. 예, 사실 애널리스트도 약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오늘 다 반영돼 버렸거든요. 내일부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현대차 얘기하셨으니까 네. 요즘 화두가 되었던 것들이 온라인에서 그 네. SNS 상으로 네. 현대차를 테슬라에 비교할 수 있느냐. 네. 테슬라는 자동차로 보면 안 되고 자율주행 그 네. 플랫폼 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엄청난 자산이다. 과연 현대차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도 자동차반 전문적으로 보시는 그 김준성 파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최근에 자료들이 현대차 그룹에도 굉장히 각광받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자동차 업종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전기차랑 수소차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테슬라를 탈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3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가격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테슬라 모델 3를 뭐 한번 그 몰아봤는데 몰았을 때 느낌이 진짜 뭐 제가 이런 차를 4,5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팬시한 모델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4,500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니로, 전기차 니로가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탈 때마다 이제 물어봐요. 혹시 어떻게 이거 괜찮으세요? 하면은 막 예전 LPG랑 비교할 수 없다.
토크가 장난 아니다. 연비도 뭐 한 달에 뭐 기름값도 예전에 했던 거에 뭐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테슬라처럼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애플을 표방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에 있겠어서 애플로 성공을 했다면 삼성전자도 뭐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만 일반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리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갤럭시 A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처럼 결국 보급형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 지금 최근에 팩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반대를 봐야죠. 현대차의 경쟁자가 테슬라가 아니거든요. 현대차의 경쟁자는 폭스바겐, 이런 유럽 자동차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 이런 게 뭐 아이디나 전기차 지금 내고는 있지만 뭐 내온 지 얼마 안 됐고, 걔네 주력은 원래 디젤 차로 다 클린 디젤로 우리가 승부를 본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어떤 규제나 어떤 뭐 프로드에 의해서 지금 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죠. 게다가 뭐 요즘에 제가 현대차를 좀 타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해외차에 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기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급형,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보급형 전기차와 테슬라는 좀 다른 세그멘트로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현대차에는 비전이 있다. 네,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하우스 뷰도 막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적정 그 보유 기간 이런 걸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속된 말로 물리면 잠보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자마자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투자가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텀업과 탑다운의 어떤 조화를 매칭하는 거에 있어서 바텀업은 일단 종목 피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쓰는 인덱스 리포트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삼성의 비메모리 쪽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종목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 한 번씩 사업 보고서 읽어보고 저는 탐방을 다 가봅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 여기서는 얘가 제일 큰 수혜가 이럴 때면 이게 좋겠구나 라고 하고서 관심 종목군을 한꺼번에 넣어놓고서 이제 와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가 좋을지는 이제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하시는데 그 종목만 보시 마시고 여러 종목들을 보신 다음에 그 종목 중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봤을 때 펀더멘탈이 가장 좋고 뭐 가격의 변동폭이 가장 적었던 업체들을 일단은 바텀업으로 골라 놓으신 다음에 그 중에 선호하는 종목이 두세 개 생기시거든요. 그 두 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에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그냥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삼성그룹의 가장 큰 총수인 뭐 JY가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삼성전자 발표할 때 어디를 방문했냐면 반도체 패키징 업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오너분들의 어떤 하나하나 행동에는 뭐든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바쁘고 아마 방송 찍으시느라 바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대기업의 총수인 분이 어떤 곳을 방문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방문할 때의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보고 계시다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이제 팩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를 때 조금 따라 사시면서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개인 투자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너무 전문 용어만 쓴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투자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뭐 저도 뭐 회계법인 가서 뭐 회계 막 용어 들으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만을 위한 리포트가 아닌, 지금은 약간 개인 투자 눈높이에 맞는 또 심플하게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좀 많이 이렇게 뎁스 있게 쓰는 어려운 용어들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는 한 줄입니다. 예. 그 한 줄과 이제 제목에 많이 녹여 쓰거든요. 예. 제목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제목에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목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내용을 쓰다 보니까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서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호라이즌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좀 왔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떤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 번에 좋다고 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생각한 투자 기간을 놓고 아 이거는 내년도에 지금 좋아지겠다 이런 스킴이면 오늘 너무 사고 싶으니까 3분의 1 사시고 연말쯤에 어차피 대주주 이슈 있으니까 한 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은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빠지면 한 번 더 사시고, 그다음 내년도에 좋게 보셨는데 3분의 1 마지막에 살 여력을 두신 다음에 비중 조절하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적인.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막 급락하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기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수익률이 좀 스무딩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을 주고 샀는데 바로 120까지 튀면은 100을 풀로 샀을 때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사냐면 매니저들이 비중을 생각합니다. 뭐 20% 정도 사야겠다. 이 100에서 20% 정도 사야겠다. 그럼 20%를 하루에 안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333 기법, 뭐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만 3을 발을 걸쳐놓고 업데이트 하면서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은 뭐 6을 한 번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투자 기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원칙은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잃지 않는다예요. 예, 100, 누구나 다 원하시죠. 근데 이제 100을 투자했을 때 이제 20% 수익률이 나면은 120이 되는데 100을 투자했는데 20% 손실이 나면은 8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80에서는 수익률 20%를 극복, 원금은 손실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원금은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는 방법은 사실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그런 기법들을 한 가지 기법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런 거를 해석해서 좋은 타이밍에 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네. 물론 이제 알 수 없죠. 사람은 미래 일은.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은 보유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저는 비중을 낮추고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투자분들이 제일 보셔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매크로 이벤트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튀는 걸, 얼마 전에도 금리가 잠깐 튀니까 시장이 약간 요동을 쳤거든요. 그러다 금리가 다시 빠지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어떤 뉘앙스라도 주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풀린 유동성에 대한 단순한 믿음보다는 단기적으로는 FOMC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 저희 회사에서도 이코노미스트에 계신데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도 과연 이 금리를 언제 올리기 시작할 것인가, 그게 이제 유동성 파티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 전후에는 항상 그 투자들이 이래요. 그냥 먹은 거 챙길 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연초부터 사실 많이 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 기원투자분께서 막 조금 뭐 하는 소리냐고 막 얘기하시면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전후로는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넘어야 될 허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간이기 때문에 종목이 항상 아웃퍼폼 한 적은 없다. 물론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뉴딜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연초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코셔스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변수로는 그 코로나 확산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 지금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진단키트를 분석해서 자료를 그 5월달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5월달 낸 적이 있는데 주가 피크는 6월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사망률은 낮고 불확실성이 그렇게 막 혼돈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뭐 국내는 굉장히 그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하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견조한 부분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플랜이든지 아니면 예산안이라든지 2분기 때는 아예 손 쓸 것도 없이 그냥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닉셀링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부가 이거를 막아줄 거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한은 뭐 코로나가 좀 확산된다고 해서
막 급락은 없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빵이라고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주는 이유는 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도 있으겠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실물 경기 안 좋은 거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의 스몰캡 파트장이신 윤주호 파트장과 함께 중소형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투자의 시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